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다. 강물 속의 그것. 그날은 여러 사건을 겪은 뒤 지옥 같은 시험 준비에 한소월을 포함한 모두가 지쳐가던 날이었어. 한소월과 김하연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 음악실의 유진이 사건 이후에 다행히 한동안은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어. 하지만 소월과 하연은 알고 있었어. 그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얇은 유리와 같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며칠 뒤 불길한 소문은 소월이 사는 이곳 부산 시내에서부터 시작되었어. 최근 몇 주 사이에 부산 강변 산책로의 특정 구간에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이었어. 사라진 사람들은 대부분 늦은 밤에 혼자 산책을 하던 남자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은 며칠 뒤 넋이 나간 모양으로 발견되었어. 그는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강가에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 그리고 뉴스를 보던 하연이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졌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차가운 표정으로 김하연은 창밖에 흐르는 강물을 보며 소월에게 말했어. 강의 기운이 이상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뭔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느낌이야. 이번엔 정말 위험한 놈일지도 몰라. 그날 밤 김하연은 어김없이 한소월을 불렀어. 이번에는 부탁이나 빚을 갚으라는 말이 아니었어.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할지도 몰라.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해라는 무겁고 절박한 눈빛이었어. 소월은 차마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날 밤에 한소월과 김하연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문제의 강변 산책로에 도착했어. 강가에는 사람 피만한 갈대들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짙은 강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주변 시야가 매우 짧았어. 김하연은 굳은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팥과 굵은 소금을 섞은 작은 주머니를 꺼내서 한소월에게 쥐어주며 말했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거나 그쪽으로 가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하연은 소월에게 비방과 같은 조치를 해주며 단호하게 말해주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음산한 갈대밭 사이에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소월에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바람의 갈대가 스치는 소리 외에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었어. 얼마나 걸었을까. 하연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서서 강가 쪽을 지그시 노려보았어. 놈이 왔어. 하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안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 그건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였어.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서러운 울음소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였지. 소월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하려는 것을 하연이 팔을 부러질 듯이 붙잡으며 막았어. 정신 차려. 이건 미끼라고. 김하연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강가에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어. 하지만 정신을 차린 소월에게는 안개와 갈대만 보일 뿐이었지. 저기에 뭔가가 있는 거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강가의 등을 보이고 앉아서 울고 있어. 그런데 저 여자의 그림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하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물 위에 비친 그림자는 우는 여자가 아니야. 수십 개의 검은 팔을 가진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의 형상이야. 저 우는 여자는 껍데기고 진짜는 물속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월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 사람의 동정심을 미끼로 먹잇감을 유인하는 사냥꾼. 이전의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기가 느껴졌었어. 바로 그때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어. 강가에 앉아있던 하얀 형체가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인형처럼 몸을 돌려 김하연과 한소월을 바라보았어. 얼굴에는 눈도 코도 없었는데 그저 슬프게 벌어진 입모양에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지. 그리고 그 여자가 소월을 향해 하얀 팔을 들어 천천히 손짓했어. 이리 오려구나. 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것처럼 한소월, 내 뒤로 와. 김하연이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여자의 등 뒤의 강물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어. 마치 수십 개의 검은 물줄기가 채찍처럼 휘날리며 소월과 하연을 덮치려고 했지. 김하연은 소월을 뒤로 밀치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는 그 괴물을 향해 던졌어. 그건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듯한 작은 방울들이었어. 방울들이 검은 물줄기에 닿는 순간 불에 타는 소리와 함께 뿌연하얀 증기가 피어올랐고 마치 성수에 닿은 악마처럼 검은 물줄기들은 비명을 지르듯 꿈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 물속의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강 전체를 울리는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고 미끼였던 하얀 여자의 형체는 연기처럼 쓰러져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 그 순간에 김하연은 소월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한소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있는 힘껏 달리는 와중에도 소월의 뒤에서는 분노한 괴물이 강물을 뒤집어 엎는 듯한 첨벙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었어.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겨우 안전한 큰 길까지 도망쳐 나온 소월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 김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들고 있는 무속구를 꽉 쥐고서 자신들이 도망쳐온 방향을 노려보았어. 소월은 헐떡이는 숨을 주체 못했고 무릎을 짚은 채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하연의 말을 들었어. 저건 언기나 잡기 따위가 아니야. 강에 깃든 아주 오래된 요괴야. 강에 쌓인 사람들의 슬픔과 원한을 먹고 자라면서 동정심을 미끼로 쓰는 법을 터득한 거지. 소월은 이 비현실적이고 무서운 상황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 한소월을 바라보며 김하연은 그녀를 토닥여 주었지. 쫓아낸 거지. 없앤 게 아니야. 김하연은 그렇게 읊조렸어. 저건 아직도 저 강물 깊은 곳에 있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소월은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저 요괴는 나로서는 안 돼. 이번에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하연은 분한 표정으로 체념한 듯이 소월에게 말했어. 그리고 한소월은 하연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던 약속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 싸늘한 손수건 품에 안은 채 불어
징거운 땅에 묻히고 괴물을 잡으려면 내가 괴물이 되니 모든 것을 불태우